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환갑을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사실 이 나이쯤 되면 기적이나 행운 같은 건 믿지 않게 돼요. 기적이란 나같이 가난하고 늙고 병든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죠. 그런 것도 다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에게나 찾아가더군요. 그런데요, 참 귀신같이도 절 피해가던 기적이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적을 믿게 되었는지 그 사연 들어보시겠어요? 전 찢어지게 가난하게 컸어요. 요즘은 그런 걸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고 말하나 보던데 사실 저야말로 진짜 흙수저지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절 낳자마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전 저를 낳아준 어머니 얼굴도 몰라요. 전 아버지의 행패와 술주정을 다 받아주며 컸어요. 부모로부터 보호받고 응석 부리며 커야 할 나이에 전 그러지 못한 겁니다. 아버지는 제 나이 18살에 돌아가셨어요. 술에 취해 집으로 오시던 길 육교 아래로 추락하셨죠. 난폭한 아버지였지만 그마저 돌아가시고 나자 전 일가 친척 없이 세상에 혼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그나마 연락하고 지내던 먼 친척들도 다 연락을 끊더군요. 어릴 때부터 밥하고 술안주 만드는 게 일이었으니 그나마 할 줄 아는 게 음식이었죠. 전 숙식을 제공한다는 식당에서 먹고 자며 일했습니다. 사실 숙식이랄 것도 없어요. 가게 문 닫고 나면 구석에 조그마한 접이식 침대 하나 펼쳐서 거기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날 팔고 남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요. 요즘은 사람을 부리며 법으로 1시간에 얼마씩 줘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그때 뭐 그런 게 있나요? 어리다고 덜 주고 매상이 줄었다고 덜 주고 그랬습니다. 왜 덜 주냐고 따지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어요. 저 대신 싸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약속된 월급보다 덜 줘도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했죠. 제 나이도 어느덧 20대 중반이 넘어갔습니다.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자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죠. 대부분 아시겠지만 인천에는 공단이 많아요. 그즈음 전 공단 구내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잠은 공단 기숙사에 남은 방을 썼고요. 어느 날 점심 배식을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쭈뼛거리면서 제게 말을 걸더군요. 저기 밥 좀 더 주세요. 정해진 양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줘요. 아저씨 많이 드리고 나면 뒷사람 모자라거든요? 밥 안 주는 것도 서러운데 총각한테 아저씨라뇨. 아저씨든 아니든 아저씨처럼 보여서 아저씨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투가 너무 퉁명스러웠는지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더군요. 가뜩이나 남자 직원만 바글거리는 공장의 구내식당 일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언니 이모들은 모두 저보다 나이가 적게는 20살에서 많게는 30살씩 많았어요. 행여 젊은 여자라 만만하게 보였다가는 여기서도 오래 있기 힘들겠다 싶어서 더 냉랭하게 말했던 건데 자세히 보면 그렇게 아저씨로 보이지도 않는데 다음엔 밥을 좀 많이 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1년쯤 일하니 일도 손에 익고 생활하기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쉬는 날에는 구내식당에서 가장 오래 일한 왕언니와 꽃구경도 가고 쇼핑도 갔습니다. 물론 전 왕언니가 사는 걸 구경만 했죠. 혜선아, 이 원피스 좀 봐. 핑크색이 너무 화사하고 이쁘다. 그러게요. 촉감도 엄청 부드럽네요. 그러지 말고 너 한번 입어봐. 아니에요. 입어봐서 뭐해요. 제가 살 것도 아닌데. 왜? 입어봐서 어울리면 살 수도 있지. 제가 이런 옷 입을 일이 있나요? 왜? 너도 이런 화사한 옷도 입고 남자랑 데이트도 하고 그래야지. 라며 웃었습니다. 저 좋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넌 누구 마음에 든 사람 없어? 사실 있었어요. 네, 눈치채셨겠죠? 제게 밥을 더 달라고 말했던 바로 그 아저씨 말입니다. 그날 이후부터 전 아저씨 순서가 오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밥을 반 주걱 좀 더 얹어줬어요. 아저씨에게만 밥을 더 준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티나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더 얹어주었죠.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나고 주방 언니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벼랑간 그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왜요? 잔업하다가 밥 못 먹었어? 왕언니가 말했죠. 하지만 아저씨가 밥을 못 먹었다면 제가 모를 리가 없었어요. 저 밥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아유, 밥 때문에 온 거 아니면 나가요. 남들 일하는 시간에 내려와서 사람 밥도 못 먹게 하고. 그 배식할 때 제일 끝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좀 봅시다. 여기서 제일 이쁜 사람이요. 그러자 언니들이 수근거렸어요. 혜순아, 너 찾는 거 아니야?
어머, 웬일이니? 여기서 제일 이쁜 사람이라고 말한 거 맞지? 전 얼굴이 시뻘개져서 어기적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치가 빠른 왕언니가 재빨리 자리를 피해줬어요. 저를 왜 찾으셨어요? 몰라서 물어요? 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그쪽 때문에 내가 살이 5kg가 넘게 쪘어요. 밥 더 달라고 한 번만 더 말했다가 사람 돼지 만들려고 들겠네. 돼지라뇨. 지금 보기 좋은데? 나 보기 좋아요? 네. 그럼 이제 아저씨처럼 보이지 않아요? 전 수줍게 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됐네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오전에만 이러면 되는데 같이 영화 보러 갑시다. 영화 좋아해요? 모르겠는데. 뭘 모른다는 거예요? 토요일에 시간이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영화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토요일에는 시간 돼요. 그때 아저씨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저는 못 봤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땅속으로 처박힐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와 아저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날 데이트 신청을 받고 불과 석 달 만에 우리는 부부가 되었죠. 결혼하고 3년 만에 딸도 낳았고요. 보아라 탐탁지 않아 하던 시어머니도 딸을 낳고 나서는 좀 마음을 여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왕 낳는 거 하나쯤 더 낳으라고 하셨죠. 대놓고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아들 손주를 바라셨죠. 남편도 홀어머니와 외롭게 자란 처지라 아이는 많이 갖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름에 해, 자기 이름에 원을 한 글자씩 따서 딸 이름을 혜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아저씨라고 부를 때마다 여보나 자기, 오빠처럼 듣기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아저씨라고 부르냐며 핀잔을 주던 남편이었죠. 나중에 혜원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혜원아빠라고 불리는 걸 가장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좋아하는 혜원아빠 소리를 몇 년 듣지도 못하고 남편은 일찍 이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의 병을 발견했을 땐 이미 폐암 말기였습니다. 방사선과 항암 치료, 온갖 약물 주사를 맞으며 건장했던 남편은 점점 야위어갔고 10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지 않으며 알뜰살뜰 모은 재산은 남편의 치료비로 진작에 다 써버렸죠. 남편은 이제 그만 포기하자고 했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저를 위해서도 어린 혜원이를 위해서도 어떻게든 남편을 살리고 싶었죠. 전 이리저리 돈을 끌어 다녔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이 나을 수만 있다면 괜찮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떴고 시어머니의 모든 원망은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네가 결국 내 아들을 잡아먹었어.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 아유, 어르신 진정하세요. 세댁도 지금 속이 말이 아닐 텐데 애미애비 앞세운 것이 이젠 지 서방까지 앞세우고 이럴 줄 알고 내가 그렇게 반대를 한 거야. 남편을 만나 혜원이를 낳고 이제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사람 팔자란 것이 고칠 수 없는 건가 싶었죠. 남은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눈앞이 다 캄캄했습니다. 혜원이만 아니면 저도 남편의 곁으로 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3일장이 끝나고 시어머니는 저와 혜원이를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조의금 상자는 통째로 어머니가 챙겨가셨고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지만 전 쉴 수 없었습니다. 이자라도 갚으려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죠. 그때가 딱 IMF 때라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넘쳤어요. 그래서 전 새벽마다 김밥을 싸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거기서 미천을 마련해서 나중에는 붕어빵을 팔았고 여름에는 커다란 마오병에 냉커피를 타서는 길거리에서 팔았어요. 말하고 보니 정말로 안 해본 일이 다 없네요. 그러는 동안 혜원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만큼 컸습니다. 왕언니와 연락이 다시 닿은 것도 그때였죠. 혜원 아빠 소식 진작에 들었는데 나도 애기 아빠가 실직하고 정신이 없어서. 괜찮아 언니.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아휴 불쌍한 거. 딸은 혜원이었지? 어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 벌써? 어휴 세월이 참. 그건 그렇고 너 요즘 뭐하고 지내니? 먹고 살만은 해? 제 사장 이야기를 다 들은 언니는 저보다 더 안타까워했죠. 넌 웃음이 나오니? 네가 무슨 보살이야? 언니 보니까 좋아서. 아이고 아주 포살 나셨다. 예, 너 그럼 나랑 같이 일할래? 내가 일 소개시켜줄게. 일? 무슨 일? 너 야구르트 배달하는 거 본 적 있지? 나 요즘 그거 하거든. 그거 들어가기 엄청 어렵다던데. 나도 하려고 신청해놨는데 아직 기다리는 중이야. 그래? 잘 됐다. 내가 우리 영업소장한테 한번 말해볼게. 그렇게만 되면 난 너무 좋지. 일주일 후 왕언니에게서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전 뛸 듯이 기뻤습니다. 넓은 구역을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상관없었어요.
새벽엔 우유와 야쿠르트를 신청한 집집마다 틀리지 않게 배달을 했고, 낮에는 카트를 끌고 배정받은 구역을 돌았습니다. 가끔 몇 개씩 남는 야쿠르트는 딸에게 먹일 수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야쿠르트 카트를 놔두고 골목 안쪽까지 배달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카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남자아이가 보였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어? 야쿠르트 하나 줄까? 전 야쿠르트에 빨대를 꽂아서 아이에게 줬어요. 아이는 그걸 낚아채서는 언덕 쪽으로 뛰었습니다. 가끔 야쿠르트가 먹고 싶어서 카트 주변을 기웃거리는 아이들은 흔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일주일 후 같은 자리에서 그 남자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역시나 카트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더라고요. 야쿠르트 하나쯤 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아이 옷차림이 신경 쓰이더군요. 키는 딸아이만 한데 몸무게는 훨씬 덜 나갈 것 같았죠. 일주일 전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내내 그것만 입고 다닌 것처럼 땀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또 만났네. 야쿠르트 또 줄까? 이번에도 아이는 제가 건넨 야쿠르트를 낚아채듯 빼앗아서 언덕으로 뛰더군요. 그렇게 매주 같은 자리에서 아이를 만났고, 그때마다 전 아이에게 야쿠르트를 주었어요. 아이의 옷은 여름이 될 때까지 항상 같았죠. 왕언니에게 아이에 대해 말하자 언니는 단번에 아, 묵묵이? 하더군요. 걔 유명해. 여기 사람은 다 알지. 왜? 아, 야쿠르트 카트 앞에서 야쿠르트 줄 때까지 있잖아. 처음엔 그냥 하나씩 주는데, 아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동네에 소문이라도 나봐. 왜 쟤는 공짜로 주고 나는 안 줘요. 그런 애들 5만 되면, 아유, 머리 아파. 언니도 줬어? 그치. 이제 그만하라. 돈 없니? 뭘 물어봐도 묵묵부답이야. 꾀지지하고 말라 비틀어진 남자애가 카트 앞에 입 꾹 다물고 서 있으면 불쌍해서 주든지 얼른 쫓아내려고 주든지 어떻게든 주게 되지. 맞는 말이었어요. 여름이 되면서 아이의 몸에선 조금씩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아줌마 하나가 애를 혼냈는데 글쎄 걔가 카트를 아주 엉망으로 해놨대. 너도 조심해. 설마. 아유 설마는 다음에 걔 또 오면 너 다음에 엄마 모시고 와 해봐. 그럼 안 와요? 나도 그렇게 쫓아냈어. 대신 당분간은 카트 비우지 말고. 하지만 영 마음이 내키지 않더군요. 혜선이 또래라 그런 것도 있지만 어릴 때의 저를 보는 것 같았달까요. 그깟 야구르트 하나 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전 그 후로도 묵묵이와 만나면 야쿠르트를 건넸습니다. 나중에 판촉용으로 나온 우유도 줬고요. 엄마! 우리 아가 방학식 벌써 끝났어? 응, 오늘부터 방학이라 너무 좋아. 근데 엄마 잘 알아? 누구? 쟤, 한수. 한수? 그게 누구야? 저기 있잖아, 한수. 여름방학이라고 일찍 하교하는 길에 마주친 딸이 한쪽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묵묵이가 서 있었어요. 제 이름이 한수야? 우리 아가가 어떻게 한수를 알아? 전 제 딸이 묵묵이, 아니 한수를 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제 귀에 대고 속은 냈어요. 쟤 우리 반이야. 근데 학교에 잘 안 나와. 그래서 선생님도 반 친구들도 다 한수 싫어해. 그래? 그럼 우리 아가도 한수 싫어해? 난 싫어하진 않는데 그냥 좀 불쌍해. 불쌍하다고? 왜? 딸이 한수가 서 있는 골목을 힐끔거렸습니다. 거기엔 아직 한수가 서 있었어요. 쟤저 위에 살거든. 엄마 아빠 없는 애들 사는데. 오르막길 너머에는 고아원이 있었죠. 그제야 한수의 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전 혜원이 귀에 사실은 엄마가 한수한테 야쿠르트 주고 있어. 라고 속삭였어요. 엄마가? 응. 엄마는 한수한테 계속 야쿠르트 주고 싶은데 한수는 엄마가 말 시키면 대답을 안 해. 혜선이가 말 시키면 대답할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안 해봤어. 엄마가 한수한테 야쿠르트 주는 거 혜선이는 싫어? 딸은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아니, 뭐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럼 혜선이가 지금 한수한테 가서 앞으로는 매일매일 와도 된다고 말해주길래? 이거 주면서. 딸은 제가 건넨 우유 2개와 빨대를 들고 총총거리며 한수에게 걸어갔습니다. 양갈래로 따은 머리가 꼭 토끼 귀처럼 흔들렸죠. 딸과 한수는 그 자리에서 우유를 나눠 마셨어요. 한수가 도망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수는 여전히 저에겐 묵묵부답이었지만 혜선이와는 종종 말도 섞더라고요. 엄마 있잖아. 응? 나 한수랑 집에서 놀아도 돼? 한수랑 집에서?
다른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랑 놀러 가고 난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 처음에 방학한다고 그렇게 신나하더니 늘 집에서 엄마가 올 때까지 혼자 있어야 하니 심심할 만했죠. 그렇다고 제가 시간을 낼 형편도 아니었고요. 한수가 그러는데 원장님이 애들한테 일 시킨대. 무슨 일? 몰라, 무거운 것도 옮기고 힘든 일. 안 하면 막 아프게 하고 밥도 안 준대. 전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아원 원장이 아이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물리적 가해까지 가하다니 한수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한수도 혼난 적 있대? 지금은 안 혼내는데 예전에는 많이 혼났대. 한수는 밤에 되면 잘 곳이 없어서 다시 가는 거래. 모르면 몰랐지 알고는 도저히 한수를 고아원에 계속 둘 수 없었습니다. 혜원이는 한수가 좋아? 응, 좋아. 다른 애들이 한수 나쁜 애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엄청 착해. 그럼 우리 내일 한수 만나면 집으로 데려오자. 진짜? 그래도 돼? 혜원이는 신나서 껑충껑충 뛰었죠. 다음날 혜원이가 한수에게 집에 가서 놀자고 말하자 한수도 순순히 저희를 따라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엔 시장에 들러서 한수가 입을 옷도 급하게 한번 샀어요. 한수야, 혹시 고아원 원장님이... 고아원 말이 나오자 한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혜원이가 다가와서 한수 어깨를 토닥이며 왜 그래 한수야, 울지 마 라며 자기도 함께 울기 시작했죠. 전 한수를 욕실로 데려갔어요. 커다란 대야에 뜨거운 물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자 한수가 저기 제가 씻을게요 라고 했어요. 아무리 8살짜리라지만 한수도 남자애인데 제가 너무 몰랐던 거죠. 게다가 문가에 욕실 안쪽을 빼꼼히 쳐다보는 혜원이까지 서 있으니 그럴래? 그럼 씻다가 아줌마 도움 필요하면 불러.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는 한수가 귀여웠습니다. 애는 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날부터 한수는 저희 집에서 지냈어요. 뗏물이 꼬질꼬질할 때는 몰랐는데 한수는 인물이 꽤 훤했습니다. 제가 혜원이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가끔 너무 버릇이 없나 싶을 때가 있었는데 한수가 오고 나서는 180도 달라졌죠. 와, 내가 좋아하는 소세지다! 라며 밥상을 차리기가 무섭게 수저를 들던 혜원이에게 한수는 어른보다 먼저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했죠. 동갑인데도 한수는 혜원이보다도 오빠 같았어요. 혜원이가 당근이나 양파 같은 야채를 유난히 싫어해서 볶음밥을 자주 해줬거든요. 온갖 야채를 잘게 다져서 볶아줘도 혜원이는 어떻게든 그걸 골라내곤 했죠. 그런데 한수가 반찬 투정은 애기들이나 하는 거야. 당근이든 양파든 빼놓지 말고 뭐든 잘 먹어야 돼. 라며 혜원이를 제법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혜원이가 입을 삐죽이면서도 야채 한 조각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우자 한수는 잘했다며 혜원이 머리를 쓰다듬었죠. 한수 덕분에 혜원이의 반찬 투정이 사라진 거예요. 나중엔 누가 더 야채를 잘 먹나 서로 내기까지 하는데 둘이 저렇게 남매처럼 계속 컸으면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저희 집에서 오래 있지 못했어요. 한수가 고아원으로 돌아가지 않자 원장이 한수를 수소문하고 다녔고 결국 저희 집에 찾아왔죠. 연락도 없이 들이닥친 원장을 보고 한수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전 절대로 한수를 고아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전 일단 아이들을 방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당신 이거 유괴인 거 알아? 당신이 애 엄마야? 원장이 핏대를 세우며 따졌죠. 저도 물러설 생각은 없었어요. 고아원에서 애들한테 험한 일 시키고 막 혼내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부모도 버린 애들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 아들 걷어서 먹이고 입히고 그게 쉬운 줄 알아? 나 없으면 다 진작에 굶어 죽었을 애들이라고. 뭐라고요? 말이면 단줄하세요? 당신 야구르트 배달한다면서? 그럼 알겠네. 한수 제가 돌아다니면서 야구르트 얻어먹고 다닌 거. 안 주면 카트까지 엉망으로 만든다고 당신네 영업소장에 찾아와서 나한테 따지고 간 적도 있어. 내가 저 고아놈 사고 친 걸 왜 수습해야 되는데? 그건 당신이 애들한테 밥을 제대로 안 줘서 그런 거잖아요. 애가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런 놈들은 커서 범죄자밖에 안 돼. 막대하고 혼내면서 가르쳐야 그나마 사람 된다고. 그때 혜원이가 방에서 튀어나왔어요. 한수 그런 애 아니야. 착한 애야. 혜원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한수 욕하지 마세요.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뭐야, 당신 남편도 없이 딸 하나 키운다더니 아주 애가 버릇이 너무 없네. 그러자 방에서 한수까지 튀어나왔어요. 한수는 주먹을 쥐고 원장에게 달려들었죠. 혜원이한테 뭐라 그러지 마요. 고추 이것들 봐라. 아휴,
나 참 기가 막혀서. 아무튼 아줌마, 당신 때문에 한수가 가족 못 찾으면 책임질 거예요? 가족이요? 그래요. 한수를 입양하기로 한 양부모가 지금 한수가 없어져서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당신이 알아요? 그제야 전 아차 싶었어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고아원보다는 가난해도 내가 데리고 있는 게 낫겠다 했던 건데 한수를 입양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다니요. 정말 저 때문에 한수가 입양 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제가 무슨 얼굴로 한수를 보겠어요. 전 원장에게 달려들어서 울고 있는 두 아이를 일단 진정시켰습니다. 한수가 입양을 가요?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돼요? 만약에 한수 양부모가 당신을 유괴로 신고하면 당신 깜빵행이야. 알아? 언제 가는 거죠? 이제 겨우 사흘 남았어요. 양부모한테 보내기로 한 날짜는 다 돼가는데 애는 없어지고 내가 얼마나 똥줄 탔는 줄 알아? 쟤한테 걸린 돈이 얼만데. 돈이요? 돈을 받아요? 아니 고아들한테 없는 가족을 만들어주는 건데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곰팡이 냄새 가득한 반지하에서 무슨 뭐 한수를 키우기라도 하려고 했어요? 제 데려가기로 한 양부모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알기나 해요? 한수야, 너도 알고 있었니? 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더군요. 당장 한수를 데려가겠다는 원장에게 하루만 한수를 더 데리고 있겠다고 했어요. 혜원이와 한수가 서로를 끌어안고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도 어쩔 수 없이 혼자 돌아갔습니다. 전 애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갔어요. 다른 건 몰라도 양부모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 한수에게 깨끗한 신발 한 켤레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아줌마, 두 아이에게 사이좋게 운동화를 사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수가 절 불렀어요. 저 아줌마로 살면 안 돼요? 그래 엄마, 나도 한수랑 같이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한수에게 새 가족이 생긴 이상 제 욕심에 아이를 맡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혜원이 하나 키우기도 빠듯한 살림이었으니까요. 아직 빚도 남아 있었고요. 나중에 한수가 다 크면 아줌마가 꼭 한수를 찾아갈게. 정말요? 약속할게. 혜원이도 한수랑 약속하자. 두 아이는 그날 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다녀온 혜원이가 한수가 전학 갔어. 이제 한수 다시 못 봐? 라며 목 놓아 울었죠. 그 이후 혜원이는 더 이상은 한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도 굳이 한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혜선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20살 꽃다운 대학생이 될 때까지도 전 계속 야구르트 배달 일을 했어요. 혜원이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전 예쁘고 똑똑하게 커준 딸이 마냥 고마웠죠. 그땐 정말 제 팔자의 모든 불행들은 끝났나 보다 했어요. 딸은 제가 팔자 타령을 할 때마다 그놈 팔자 타령 좀 그만해. 그런 거 없다니까.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그래도 혜선이 넌 엄마 팔자는 닮지 마. 엄마가 낳아놓고 닮지 말라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나 예쁜 거 다 엄마 닮아서 그런 건데? 뭐? 우리 예쁜 딸 그럼 사귀는 사람은 없어? 그런 건 없어. 진짜? 좋아하는 사람 없어? 좋아하는 사람? 엄마는 빨리 우리 혜원이 남자친구 보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무슨 남자친구? 엄마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마. 당황하는 걸 보니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나 보다 싶었죠. 저한텐 뭐든 다 말하는 딸이었는데 이젠 다 컸구나 싶어서 마음이 허전하더군요. 이제 혜원이만 시집 보내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랬는데 새벽 배달을 하러 저도 아무렇게 그렇게 됐는데 엄마가 나 아프면 나 어떡하라고. 그 말이 어쩌고 2박 3일이나 병원에서 지내는 거 뭔가가 필요 없고 운동은 안 했는데 나도 아마 시력 표정 좀 나빠지셨는데 뭐 워낙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시력이
종양이라고. 네? 엄마가 뇌종양이라는 말씀이세요?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아니,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럴 리 없는데? 수술하면 괜찮은데? 네. 그거 위치가 애매하네요. 의사가 모니터를 보여주면서 종양의 크기와 위치를 설명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보글보글한 뇌 안에 시커먼 종양이 가리고 있더니 저한테 제 머릿속에서 믿어질 수 있어요. 그게 문제인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종양 바로 옆에 혈관이 하나 있는데 그걸 건드리지 않고 종양만 난이나 아주 늦지. 설명한다고 해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유증 남아도 엄마가 살면 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술할 수 있는 거죠.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저도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수 아니 이것보다 더 어려운 수술도 성공했다고 뉴스는 나오잖아요. 선생님이 수술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글쎄요. 저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의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딸은 의사의 손을 잡고 제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수술하지 않으면 또 얼마나 살 수 있죠? 종양 가지고 가서 6개월 정도는 고통도 점점 심해질 거고 종양이 점점 치신경을 눌러서 치료가 안 됩니다. 방법이 없다고요? 선생님, 제가 저희 엄마도 살려주잖아요. 잠깐만요. 딸이 울기 시작해서 그때 방금 해주셨거든요. 아직도 저 팔자에 불행이 남아있거든요. 놀라운 꿈이었습니다. 믿어주세요. 가족의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뇌종양 진단을 받은 거예요. 죽는 건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는 행운의 외동들이 우리 예수니까 첫사는 한 시간이라도 가야 하는 것이 딸은 어떻게든 절 살리려고 사방 펑펑 뛰어갔습니다. 절 스스로도 의사를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실패할 듯 뻔한 수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시간만 흘렀습니다. 의사 말대로 시력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혜원이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찾았어. 오랜만에 듣는 혜원이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엄마, 내가 방법을 찾았어. 미국에서 어떤 의사가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했는데 그 방법이면 엄마도 수술할 수 있대. 방법을 찾았다니 제 마음속에 희망이 싹 텄습니다. 어쩌면 나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어요. 적어도 혜원이가 시집갈 때까지만이라도 살아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방법이라면 뭐 김에서 난자도 수술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쉬운 게 아니라서. 그 수술법을 개발한 의사에게 직접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지. 네?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우리 엄마를 수술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 새로운 수술법이니까요. 뭐 그걸 배워올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날 밤 제 침대 옆에서 말없이 사과를 깎고 있는 혜선이에게 우리 그만 포기하자고 말했습니다. 혜선이가 훌쩍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나한테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물어봤었잖아. 기억해? 그럼 기억하지. 엄마한테는 그동안 말 안 했는데 나 사실 좋아하는 사람 있어. 언제 이야기해주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말하네? 눈치채고 있었어? 그럼 엄마가 우리 딸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가 있어.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 글쎄, 내가 아는 사람이야? 한수. 엄마도 한수 기억하지? 한수? 너 한수를 좋아하고 있었어? 응. 엄청 어릴 때인데도 한수랑 놀던 거 다 기억해. 한수가 우리 집에서 마지막으로 있던 날 사실 나 안 자고 있었어. 잠들면 한수 손 놓칠까봐 꼭 잡고 안 자고 있었어. 그랬구나. 우리 딸 그동안 마음고생했겠네. 한수 엄청 어른스러웠잖아. 꼭 오빠 같았어. 맞아. 우리 딸은 맨날 어리광만 부렸는데 한수는 참 듬직했지. 이럴 때 한수가 있으면 우리 딸 울지 말라고 위로해줬을 텐데. 엄마도 한수가 보고 싶다. 나도 한수 보고 싶어. 엄마가 가기 전에 한수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가긴 어딜 가. 그런 말 하지 마. 혜원이가 훌쩍였어요. 병실한 다른 환자들도 훌쩍이고 있었죠.
엄마, 우리 동영상 찍자. 동영상? 엄마 지금 너무 보기 흉한데? 제가 떠나고 혜원이가 혼자 남겨지면 지금 찍는 영상이라도 보면서 엄마를 기억하라고. 전 그날 밤 내내 혜원이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저와 혜원이의 운명을 바꿔놓았죠. 일주일 후 태어나겠다는 저를 혜원이가 말렸어요. 엄마, 내가 미국에 있다는 그 의사한테 메일 보내놨거든?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좀 기다려보자. 그 의사가 메일을 확인한다고 한국까지 오겠어? 내가 계속 병원에 있으면 치료비만 늘어. 난 너한테 빚만 남겨주고 갈 생각 없어. 그때 병실로 간호사가 들어와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혜선 환자분이시죠? 네, 왜 그러시죠? 병실을 옮기라고 하시네요? 네? 병실을요?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전 오늘 퇴원하려고 하는데. 퇴원이요? 내일 수술 스케줄 잡혀있는 거 모르세요? 수술이라고요? 일단 전 김혜선 환자 병실 옮기라는 말만 들어서요. 일단 병실부터 옮기시고 저기서 자세한 설명 들으세요. 딸은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당장 내일이 수술이라니 대체 누가 실패할 수술을 집도하겠다고 나선 것인지. 저렇게 환자 가족이 사정하는데 까짓거 수술해주자. 수술에 실패해도 어차피 치료비는 내는 거니까. 그럴 생각으로 절 수술하려고 하는 거라면 전 수술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을 갚는데 자그마치 15년이 걸렸어요. 로스쿨을 나와서 앞으로 판검사가 될 딸에게 그런 짐을 남기고 가는 건 엄마로서 절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돈 때문에 제 수술을 하겠다는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말해줄 생각이었어요. 환자 목숨 가지고 장사하지 말아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수술을 받았냐고요? 수술을 받지 않으면 6개월이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올해로 꼭 4년이 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전 살아있어요. 아픈 것도 없고 아주 건강하죠. 오히려 4년 전보다 더 건강해진 느낌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그날 제가 옮긴 곳은 VVIP만 들어갈 수 있다는 최고급 병실이었어요. 대기하고 있던 간호사는 한눈에 보기에도 연륜이 넘쳐 보이더군요. 김혜선 환자 담당 주치의가 바뀌셨어요. 수술 전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고 여기로 이동 요청하셨고요. 오늘 오전까지 그런 얘기 없었는데 대체 어떤 의사분이 엄마 수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호자분 성함이 오혜원님 맞으시죠? 네, 그렇긴 한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혜원이가 의사를 잡고 물었죠. 저희 엄마를 수술해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시죠? 주치의 선생님은요? 이분이 수술해 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젊은 의사분이요? 아니, 설마 인턴이나 레지던트에게 수술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전 눈이 잘 안 보여서 몰랐지만 절 수술해 주겠다고 나선 의사가 너무 젊어서 혜원이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전 단호하게 전 수술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죠.
아무리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지만 어떻게 이렇게 젊은 의사한테 엄마를 수술하게 해요? 우리 엄마 잘못되면 안 돼요. 엄마 없으면 전 못 산다고요. 그때 남자 의사가 말했어요. 김혜선 환자 잘못된다고 누가 그래요? 너무 익숙한 목소리에 순간 전 귀를 의심했어요. 모습은 희미하게 실루엣만 보이는데 목소리가 너무 낯익더라고요. 당신같이 젊은 의사가 어떻게 엄마를 수술해요? 엄마가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네, 제가 책임집니다. 잠깐만, 혜원아, 잠깐만 조용히 좀 해봐. 소리치는 혜원이를 제가 말렸어요. 혜원이의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죠. 전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절 수술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수술합니다. 수술해도 실패할 거라고 다들 그러던데. 제가 하면 성공합니다. 김혜선 씨는 제가 살립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한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기 혹시 제가 아는 사람과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서 그러는데 이름이 케빈입니다. 그러자 혜원이가 갑자기 헉소리를 내면서 의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럴 수가. 엄마, 이분 그 미국에 있다는 그 의사 선생님이야. 역시 한수일 리가 없었죠. 한수가 어떻게 알고 여기 나타날 수 있었겠어요. 미국에 있다는 의사가 여기 나타나준 것만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인데 말이에요. 선생님,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저한테 엄마밖에 없어요. 혜원이는 의사 앞에 주저앉아서 흐느꼈습니다. 보호자분, 정말 엄마밖에 없는 거 맞아요? 그럼요. 저한테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 없으면 전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럼 한수는요? 네? 선생님이 한수를 어떻게... 그때 의사가 핸드폰을 꺼내더군요. 일주일 전 밤새워서 혜원이와 찍은 동영상이 왜 의사의 핸드폰에 있는지. 이거 오혜원 씨가 인터넷에 올린 영상 맞죠? 아니, 혜원이 너 저걸 인터넷에 올렸니? 난 그냥 엄마랑 마지막 추억이라서. 이보세요, 오혜원 씨. 누가 저렇게 이쁜 얼굴을 함부로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래요? 다른 남자들이 오혜원 씨한테 반해서 쫓아다니면 어쩌려고요? 네? 그게 무슨... 놀란 혜원이의 얼굴은 안 봐도 뻔했습니다. 의사는 허리를 90도로 꺾어서 제게 인사를 했어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김혜선 환자의 수술을 맡은 닥터 케빈입니다. 한국 이름은 한수, 김한수예요. 네가 한수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오혜원, 네가 올린 동영상 잘 봤다? 그거 아니었으면 네가 보낸 메일도 그냥 지나칠 뻔했어. 워낙 수술 의뢰가 많아서. 아줌마, 제가 너무 늦었죠? 세상에, 정말 한수인 거니? 아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다시 보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아니에요. 아줌마는 돌아가시지 않을 겁니다. 오래오래 사셔서 제가 아줌마한테 받은 은혜 꼭 다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전 의사로서 김혜선 환자 꼭 살릴 겁니다. 절 위해서, 그리고 혜원이를 위해서도요. 한수야, 아이고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혜원이 너 키 많이 큰 거 보니까 이젠 편식 안 하나 보네? 한수야, 너 정말 한수 맞구나. 한수야, 네가 꼭 우리 엄마 살려줘. 제가 딸과의 마지막 추억이라고 생각한 그 동영상을 혜원이가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으면 전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겠죠. 전 이제 팔자 타령 안 해요. 대신 기적 타령을 하죠. 여러분, 기적은 존재하더라고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옛말이 맞아요. 아참, 그리고 저에게 곧 또 다른 기적이 찾아온답니다. 곧 한수와 혜원이의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할머니가 된다는 게 이렇게 신나는 일일 줄 미처 몰랐네요. 혜원이는 내일 모레가 예정일인데도 손에서 일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참, 제가 말했던가요? 우리 혜원이 검사 됐거든요. 너 그러다 검사실에서 애 낳겠다. 남편이 의사인데 무슨 걱정이야. 한수가 산부인과 의사야? 엄마는 한수가 뭐야, 사위한테? 우리 사위 해야지. 그래도 전 한수라고 부르는 게 더 좋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가 언제쯤이면 저한테 할머니라고 부를까요? 벌써부터 할머니 소리 들을 생각에 가슴이 다 설레네요. 전 이제부터 저를 찾아올 기적을 기다리느라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